세상엔 다양한 밥도둑이 있지만은 이쪽 분야에서 원조는 김입니다. 조미김 한 봉지에 쌀밥 한 공기면 다른 반찬 필요가 없거든요. 조미김만 먹나요? 튀기고 무치고 국에 넣어 먹는 데다가 밥에 싸 먹습니다. 볶음밥에는 피날레를 장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한국인들은 아주 예전부터 이 김을 사랑해왔어요. 2019년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는 대한민국.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는 서양에서 잘 먹지 않습니다. 특유의 미끌거리는 식감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온 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조류를 많이 먹는 건 사실이지만 왜 지구를 위해 이런 말이 붙었을까요? 김 같은 해조류는 기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바다에서 자라다 보니 농약을 쓸 일도 없고 농작물에 비해서 까다로운 환경 조건도 필요 없죠. 근데 우리 이거 환경 보호를 위해서 먹나요? 맛있어서 먹죠?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이 김을 먹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은 한국이 김을 처음 발견하게 된 순간부터 조미김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 양반김까지 김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게 된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검은 종이의 재발견입니다. 김. 왜 김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16대 왕인 인조가 수라상에 오른 이 검은 종이를 맛본 뒤에 내관을 불러 이게 무엇이냐 물었다. 내관이 답하길 이름은 아직 없사오나 광양의 김여익이 진상한 음식입니다. 이걸 들은 인조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다면 이 검은 종이를 김이라 부르거라. 그럼 이 김밥이 이씨였다면 이밥, 박씨였다면 박밥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과는 조금 다르죠. 김 양식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김여익인 건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김여익이란 분이 광양 태인도라는 곳에 은둔해 살게 됩니다. 인조가 병자호란으로 청에 굴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허망한 마음으로 갔던 거죠. 이때 밤나무가지에 이름 모를 해초가 붙어있는 걸 발견하고 먹어보는데 이게 의외로 맛이 괜찮은 겁니다. 이름 해부터는 나뭇가지를 갯벌에 꽂아서 양식을 시작했죠. 이건 이분의 묘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식회의, 우발회의. 광양 현감이었던 허심이 쓴 글인데요. 풀었으면은 김을 처음 양식했고 또 김양식법을 창안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회의는 김을 말합니다. 즉 김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회의라는 이름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없었던 게 아니라 표기가 바뀐 거죠. 김여익은 양식에 처음 성공한 거지 김을 처음 발견한 사람도 아닙니다. 회의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이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존재했던 걸 알 수 있거든요. 삼국유사엔 회의가 신라왕의 패백 물품 중 하나로 언급됐고 1434년 편찬된 경상도 지리지에서는 경상도 지역의 토산품으로 회의가 등장하죠. 3세기에 지어진 삼국지 위지 동의전, 12세기에 지어진 고려 도경에서도 수중식물과 해조류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걸로 봤을 땐 훨씬 이전부터 김을 먹어왔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라는 이름은 왕이나 귀족들이나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한참 나중에 김여익의 양식법이 널리 퍼져서 민간에서도 김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자 김여익의 성을 딴 김으로 불렀다는 게 정설이고요. 신라왕의 패백 품목 중 하나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여익의 양식법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훨씬 더 비쌌겠죠? 다행히 이 양식법은 금방 퍼져나가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덕분에 김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나라인 일본도 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8세기경부터 세금으로 특산품인 김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김 양식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80년 정도 더 앞섰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 김을 노리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부터입니다. 광양, 하동, 김해, 사하 같은 자연산 김이 나는 곳을 싹 사전 답사를 한 다음에 양식장을 선점해버렸거든요. 여기에 총독부가 한술 더 뜹니다. 조선인들의 전통 자연산 김 채취를 금지한다. 전통적인 김 채취 방법은 바위에서 김을 긁는 방식인데요. 이걸 못하게 한 이유는 양식법을 보급해 생산량을 크게 늘려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일본이 결국 이 김 양식을 포기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본이 한국 땅에서 생산하는 김의 양은 양식장이 스케일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규모로 운영하던 김 양식 농가는 생산량이 굉장히 좋았죠. 각 지역의 바다 특성에 맞춰서 양식법을 개량해 나갔고 이에 맞춘 다양한 양식법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18세기 양식법 그대로였고요. 결국 일본은 1930년대 들어서부터는 김양식보다 김유통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가공이나 품질 감독 등을 했죠. 사실상 김양식은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독점 사업이 된 겁니다. 일본이 손을 놔버린 덕분에 우리나라 김양식 지방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넘어 황해도까지 확장됐죠. 우리나라 김 생산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문제는 해방 이후부터 벌어집니다. 일본에서 해방만 하면 더 널리, 더 많이 팔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당시 우리나라가 생산하던 김은 어디까지나 일본에 파는 걸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한일 관계가 꽉 막히면서 일본의 김을 팔 수가 없게 된 거죠. 게다가 양식 시설은 이미 낡고 노후되었습니다. 또 워낙에 영세하다 보니 재투자 시기도 놓쳐버렸고요. 심지어 한국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김양식 산업은 붕괴 직전까지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피해를 낸 태풍 사라를 경험하게 되죠. 이때 김양식장들은 그야말로 박살이 났어요. 연이어 터진 악재에 한숨 쉬었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악재가 긍정적 효과를 미칩니다. 김 농가가 타격을 입으면서 과잉 생산
생산되던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조절됐고 태풍으로 시설이 망가졌으니 낙후된 설비를 교체할 수 있게 됐어요. 타이밍 좋게 정부에서 수출 장려 정책까지 펴줍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중 하나였던 김이 큰 지원을 받게 됐죠. 한국은 이때부터 김양식 강국이 되었어요. 1965년부터는 일본과 수교를 맺기 시작하면서 김 수출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김양식 농가에겐 다신 없을 시절이었어요. 이때 당시 대표적인 김양식지인 진도에선 농담처럼 하는 소리가 있었죠. 길바닥에 10,000원이 떨어져 있어도 개도 안 물어간다. 나중엔 중공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면서 김이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리는데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광양제철소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최초로 김양식을 했던 곳이거든요. 900여 가구가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정도로 호황기를 누렸지만 제철 산업에 밀려버린 거죠. 김을 소비하는 방식이 바뀐 것도 이때쯤부터입니다. 우선 소위 말하는 고급 김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됐습니다. 애초에 일본 수출형 상품으로 산업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일본이 우리나라 김을 비싸게 사줬거든요. 국내에 팔린 김은 이보다 약간 품질이 낮았죠. 보통 묶음 단위로 생김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럼 어머니들은 이걸 사와서 프라이팬에 올린 다음에 한 장씩 구워서 잘라 먹었죠. 취향에 따라서 참기름을 바르거나 소금을 뿌렸고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반찬으로 만들기는 은근히 이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기업들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1986년 3월 해표 식용유를 만들던 동방유량이 해표김을 출시합니다. 구운 김에 참기름을 바르고 소금까지 뿌린 조미김이었죠. 먹기 편하게 1인분씩 포장해 나왔는데요. 이게 상품으로 나온 최초의 조미김입니다. 해표김 이후엔 다양한 식품 회사들이 조미김을 내놨어요. 혜태, 대한종합식품, 동원, 이원, 사조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시작부터 6개 기업이 달라붙다 보니 당연히 쉬운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승부를 보려면 뭔가 다른 한 끗 차이가 필요했죠. 기업들은 일본에 있는 최고급 생산 라인을 도입하거나 기술 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두각을 드러냈던 게 바로 동원 양반김입니다. 이 양반김이란 이름은 공모를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김은 양반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으니 그만큼 고급스러운 느낌을 담은 거죠. 이름부터가 컨셉이 확실하게 그려지니 양반이란 캐릭터를 이용해서 광고도 많이 만들었고요. 이 알루미늄 포장재를 가장 처음 도입한 것도 양반김입니다. 산소와 빛이 드는 걸 최소화시켜서 김이 눅눅해지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결국 이 양반김이 조미김 업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나중 일이지만 이 양반김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양반이란 세계관을 조금씩 넓혀나갔죠. 지금은 다양한 레트로트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후 국내 김 소비는 계속 증가했어요. 아버지들은 퇴근 후에 이거 하나 두고 맥주 많이 드셨죠. 자취생들에게 밥도둑은 스팸보다 김이 먼저였고요. 최근 들어 외국인들은 이걸 과자처럼 먹는다고 하죠. 서양인들은 처음에 한국인이 김을 먹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보곤 했어요. 검은 종이를 먹는다는 반응도 있었고 바닷가면 모래사장이 먼저 떠오르다 보니 김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일본인들이 캘리포니아 롤을 만들 때 김을 안 보이게끔 안쪽으로 만 것도 미국인들이 김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이었어요. 아시안 마트에서 팔았던 이상한 식재료 김,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젠 서양에서도 대접을 해주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밥도둑 취급까지는 안 해줍니다. 미국에선 쌀밥이 주 식재료가 아니니까요. 대신 건강을 위한 스낵처럼 소비하고 있죠. 덕분에 현재 우리나라 김은 세계 100여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은 미국이 됐죠. 김을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는 한중일 3개국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만 정도가 아주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김에 대한 별명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바다의 반도체. 한국 김 수출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는 표현입니다. 50년간 수산물 수출 부동의 1위였던 참치마저 넘어섰으니 그럴만도 하죠. 2021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생산한 김은 무려 146억 장. 전 세계 김 생산량의 50%가 넘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의 70%가 넘고요. 이때 수출로 번 돈만 약 7,200억 원 정도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김 한 장 한 장에 공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어요. 사실 김이 해외에서 갈수록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건강식인 이유도 있지만 친환경성 때문입니다. 김 같은 해초들은 탄소 흡수 능력이 매우 뛰어나거든요. 이걸 블루카본이라 하는데 때문에 유럽에선 일부러 바다에 해초를 심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으로 활용할 방안도 연구 중이고요. 근데 마침 한국이란 나라에서 일찌감치 김을 상품화해서 만들었고 먹기 시작했던 거죠. 정부는 김 수출 1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된 셈이죠. 밥도둑을 넘어 기후경찰 역할까지 하는 이 김의 전성기는 지금부터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